저는 제 가게 셔터에 덕지덕지 붙은 종이를 보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가 취소 검토라는 문구 아래 사진 한 장이 참혹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 주방 안쪽 새벽의 형광등 아래에서 뒤집어져 있는 상한 나물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손이 제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 잠들었던 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올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내이자 동네 반찬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희이고 30 가까이 되던 때부터 남편 영수와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정년을 몇 해 앞두고 나왔고 저는 시골 어머니한테 배운 손맛으로 도시 구석의 작은 점포를 지켰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조용한 공기가 자주 맺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의 지문 대신 서로의 그림자만 보는 듯한 부부 권태가 집안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영수는 TV 리모컨을 쥐고 소파를 지휘하는 데에 능했고 저는 냉장고 문이 내는 소음으로 답했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숨 한 번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기억을 놓아버렸습니다. 낯선 이름을 부르며 저를 아랫집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한밤에 신발을 찾아 현관을 헤매시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 했습니다. 집 안의 시간표가 뒤집혔고 잠자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점심 무렵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가게 문을 닫고 다시 어머니 기저귀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덩그러니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아이 셋을 핑계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일을 당연한 자릿수처럼 세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병 갈등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올가미로 잡아당기는 일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제 가게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맘카페 제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 하게 박혀 있었고 제 반찬가게 이름이 노골적으로 적혔습니다. 글에는 상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추측과 아이가 설사를 했다는 사연, 위생이 엉망이라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마치 준비된 합창처럼 쏟아졌습니다. 인증샷이라며 누군가가 올린 사진 속에는 제 주방의 선반과 제가 자주 쓰던 빨간 고무장갑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은 곳이 분명 제 주방 아니었습니다. 낯이 화끈해지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즉각 해명을 올리고 보건소 점검을 자청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지만 이미 돌기 시작한 말들은 어느 골목이든 침범했습니다. 불매를 독려하는 글이 퍼졌고 전화로 욕설에 가까운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평판 테러라는 말을 그때 처음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의심도 길어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각도는 주방 안쪽에서만 가능한 각도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남편은 귀가했다고 했고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시누이는 외곽의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선반 옆
검은 비닐봉지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모를 제 습관이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를 크게 보기 힘든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알아보기 쉽게 포장을 뜯자마자 제가 손으로 다시 크게 적어 붙이던 스티커였습니다. 문득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하다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반찬가게 이름 옆에 빨간 느낌표가 달렸고 별점은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제 앞을 지나갈 때 시선을 내리깔았고 한동안 단골이었던 분들조차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간병은 누가 하느냐는 말을 내내 들었던 저는 제가 무너져 버리면 어머니와 남편은 어디로 갈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악플 몇 줄이 실은 몇 달의 생계와 몇 년의 자신감을 흔들어 버리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일이 겹쳤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큰돈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예적금이 통보도 없이 해지되었고 어디론가 이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재산 숨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 숨겨둔 돈인가? 가게가 기울어 가니 제 앞에서 슬쩍 다른 곳으로 돌린 것인가? 제 인생의 노을이 어쩐지 남의 창문 아래로 꺼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남편의 지갑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세탁기에 들어온 남편 바지의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새로 개통된 작은 휴대폰이 나타났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머니는 한밤에 무작정 문을 열어 젖히고 공포에 떨곤 하셨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날도 늘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고 하면 시누이는 친정이 있다는 말로 답했고 남편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간병 갈등은 어느새 가족의 인내와 양심을 다 시험에 올려놓는 긴 줄다리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버티며 비용을 보태지 않는다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맘카페 제보로 인해 손님이 끊겨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저보다 먼저 쓰러질 것 같은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못난 선택지들 사이에 끼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어머니 곁에 완전히 붙어 있을지, 가게를 지키느라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온몸을 쥐어짜듯 동시에 할지, 어느 것도 옳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안내문과 간병인 파견 계약서 초안, 그리고 이름 모를 사설 커뮤니티 사용법을 프린트한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닉네임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고 글쓰기 요령이 밑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리듯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감이라는 것은 늘 증거 앞에서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드는 사이에 가게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메모리 카드가 자주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깨서 주방 창문 너머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제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그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게의 횟집 골목 동선이 문제라며 정치하게 적어서 제출된 서류가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서류의 글꼴과 줄 강역, 제목의 괄호까지 이상할 만큼 제 눈에 익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쓰던 결제 양식의 버릇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쩌면 그 손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저는 외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에 깁스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허리를 다친 척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것이 파도 같았습니다. 밤이면 저는 가게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새벽 문득 가게 문고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키를 돌리는 소리, 살금살금 들어오는 발자국, 주방 안쪽으로 향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매장 천장 모서리에 다는 소형 카메라에 그 그림자가 고스란히 잡히는 순간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핸드폰의 화면을 들어 올리며 녹화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의 영상 속에서 상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제 주방 안에서 휴대폰을 들어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눈으로 그 손등의 점과 손목의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여기를 지켜왔는지, 그 모든 것이 속절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반전이라고 부를 만한 일은 문득 그렇게 제 발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따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내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며 가게를 접고 간병에 전념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흔적들을 서랍 속 메모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숨김은 간병과 의료비에 쓰기 위해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정리된 장부 속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명 앞에서 더욱 멀미를 느꼈습니다. 저를 앉혀두고 말로 설명했어도 충분했을 일을 왜 굳이 제 평판을 땅바닥에 쓸어 내리는 방식으로 했는지,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영수의 낡은 휴대폰을 조용히 열어 사진첩과 메신저 앱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의 카페 가입 기록과 가짜 아이디로 올린 후기들, 맘카페 제보에 덧붙은 다른 동네 게시판의 링크들이 즐겨찾기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의 어투는 남편이 회사에서 보고서 쓰던 문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마음이었는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결심이었는지, 그 마음의 시작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마음의 방법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제 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파헤친 사실을 혼자만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보는 앞에서 CCTV 영상과 남편의 가짜 아이디 목록, 문서의 글꼴 습관까지 표로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눈도 피할 수 없도록 진실을 꺼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병 계획은 정확히 세웠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돈은 전부 요양병원과 공공간병 지원 신청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교대로 방문하는 일정을 종이에 붙였습니다. 저의 가게는 일단 한 달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저는 손님들과 일일이 연락을 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위생 점검 결과를 보여주고 주방의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도 깊은 숨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평판 테러는 훼손을 끝내고 떠났고 남은 것은 제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간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가게 이름 뒤에 작은 문구를 달았습니다. 어른을 위한 건강 반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아이를 위한 것만큼 어른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맘카페에는 다시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문을 요구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주저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방식으로 제 키친과 제 손과 제 이름을 다시 세상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안정적인 일정을 찾고 계십니다. 남편은 병원 방문 일지에 성실하게 사인을 하며 제가 문을 여는 아침마다 문턱을 맴돕니다. 저의 눈길은 쉽사리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도와줄 일이지 말 몇 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한 번씩 벽에 몸을 기댄 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우리 집안의 오래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저는 왜 처음부터 남편의 눈을 빤히 보지 못했을까? 제가 미리 말을 걸었더라면 부부 권태라는 커튼이 그토록 두껍게 내려앉지 않았을까? 간병은 가족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마련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숨긴 재산이 어머니의 병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 과정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맘카페 제보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경고를 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이름 뒤에 숨은 누군가가 가족이었다면 그 가족이 선택한 길은 오래도록 서로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깬 어머니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러드리고 병원의 창틀에 올라앉은 새를 함께 구경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딸인지 며느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손을 잡고 있으면 평온해지십니다. 저는 그 작은 평온을 위해 아침 저녁을 꾸립니다. 남편과 저는 집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미움과 이해 사이에 묘한 다리가 걸렸고 그 위를 눌러 걸을 때마다 먼지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아무것도 쉽게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쉽게 용서하지 않기로도 했습니다. 대신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로 했습니다. 책임과 역할, 비용과 시간, 말과 침묵의 양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족의 병 앞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평판을 부셔서라도 저를 간병의 자리에 억지로 앉혔다면 그 손을 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돌려 거울을 바라볼 때 저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서로의 역할을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연극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저는 뼈 아프게 배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꿰매주지만 바늘땀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설명 없는 결정과 합의 없는 희생이 용납되어야 할까요?